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바티칸에서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을 추모하는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황의 장례식은 세계 각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26일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YTN 유럽 특파원을 연결합니다. 조수현 특파원. 네,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 앞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장례 일정이 정해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이 이곳 시간으로 26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톨릭 교회 관례에 따라 장례식은 이곳 성베드로 광장에서 대성당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교황의 관은 현지 시각 23일 성베드로 대성당으로 옮겨져서 일반인 조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 각국 정상이 장례식에 참석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소박한 의식을 원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만큼 예식은 가능하면 검소하게 치러질 전망입니다. 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남긴 유언도 공개했는데요. 유언장에서 교황은 무덤에 특별한 장식을 하지 말고 라틴어로 프란치스쿠스라는 비문만 새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또 성베드로 대성당이 아닌 바티칸 밖에 있는 로마의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 지하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대부분의 전임 교황은 사후 성베드로 대성당에 안장됐는데요. 역대 성베드로 대성당이 아닌 곳에 안치된 교황은 1903년에 선종한 레오 13세가 마지막이었습니다. BBC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에 안장되는 교황으로는 1669년 이후 처음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은 로마에서 성모 마리아에게 봉헌된 최초의 성당입니다. 생전에 교황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곳을 찾아 성모에게 기도하고 은총을 구했습니다. 예, 교황 선종 이튿날인데 바티칸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오전부터 이곳 바티칸에는 교황을 추모하는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신자들과 여행객들은 부활절 다음 날 갑작스레 전해진 선종 소식에 안타까운 심경을 표하며 교황의 영면을 기원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추기경들도 쏙쏙 도착하고 있고요. 또 평소보다 많은 경찰이 배치돼 삼엄한 경비를 펼치고 있습니다. 교황은 최근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 후에 회복하던 중에 현지 시각 21일 오전 향년 88세로 선종했습니다. 교황청은 뇌졸중과 그에 따른 회복 불가능한 심부전을 사인으로 발표했습니다. 교황은 퇴원 후 숨을 거두기 전날까지 2주간 휴식을 취하라는 의료진의 권고에도 빼곡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특히 부활절에도 직접 성베드로 광장에 모인 신자들과 만나며 끝까지 대중 곁을 지켰던 만큼 교황의 선종은 많은 충격과 슬픔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교황의 입관식이 있었는데 소박한 의식을 원한 고인의 뜻이 반영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곳 시간으로 어제 오후 8시에 교황의 시신이 안치된 산타 마르타의 집 예배당에서 입관식이 거행됐습니다. 교황청 국무처장 케빈 페렐 추기경의 전으로 약 1시간에 걸쳐 선종을 확인하고 교황을 관에 안치하는 의식이 진행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관은 전임 교황들처럼 편백, 아연, 느릅나무로 만든 삼중관을 쓰지 않고 목관 1개만 사용했는데요. 간소한 장례를 원하던 고인이 지난해 개정한 교황 장례 예식서에 따른 것입니다. 교황은 조문도 허리 높이의 관대 위에 시신을 눕혀놓는 대신 관에 안치한 채로 진행되도록 바꾸는 등 굉장히 세세했던 장례 예식을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지금까지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전 세계가 프란치스코 교황을 추모하며 교황이 생전 강조해온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종교와 지역을 떠나서 평소에 반목하던 국가들도 한 목소리로 애도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종소리가 계속 울려 퍼집니다. 지상에서 88년을 살다 간 프란치스코 교황을 기려 88차례 타종했습니다. Il y a eu tout de suite cette pensée qu'il a attendu en fait le jour de Pâques
Parce qu'hier, il a fait quand même une sortie et il a salué la foule et tout, quand même dans sa papamobile. 역시 파리의 명소인 에펠탑은 교황이 선종한 날 밤 불을 밝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이탈리아 프로축구 리그 세리에A는 열렬한 축구팬이었던 교황의 선종 소식에 경기를 연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황의 모국 아르헨티나의 추모 열기는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 브라질과 함께 7일 동안 국가 애도 기간도 선포했습니다. Se nos murió, se nos fue el Papa de los pobres, de los marginados, de los que nadie quiere, o en todo caso los que muchos excluyen. EU를 비롯한 전 세계 지도자들도 교황을 추모하는 메시지를 앞다퉈 발표했습니다. He appealed for us not to yield, as he called it, to the logic of fear. Instead, he urged the world to invest in what he referred to as the weapons of peace. 특히 교황이 생전 종교와 이념, 민족을 초월한 화합을 강조한 만큼 이스라엘과 이란처럼 평소 앙숙인 국가들도 애도에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을 추모하려는 시민들을 위해 서울 명동성당에 공식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주교단을 시작으로 가톨릭 신자뿐 아니라 비신자들도 분향소를 찾아 교황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명동성당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명동성당의 추모의 발길이 계속되고 있죠. 네, 오늘 오후 3시부터 이곳 지하성전에 프란치스코 교황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의 문이 열리면서 오후 들어서도 추모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향소 운영 1시간 전쯤부터 추모객들이 줄을 서 기다리면서 추모 행렬을 이루고 있는데요. 신자들은 교황을 떠올리면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듣고 오시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어요. 중간에 좋아지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픕니다. 성소수자와 난민, 빈민을 보듬으면서 포용과 평화의 가치를 전했던 시대의 어른을 마음에 새긴 건 비신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따스하게 챙긴 어른, 특히 세월호 가족들의 아픔을 같이 나눴던 교황을 추모하기 위해 한달음에 달려왔다고 전했습니다. 조문객들은 분향소를 나와서도 교황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이곳 명동성당 곳곳에 머물면서 깊은 슬픔을 달랬습니다. 일반 시민들에 앞서 분향소에서 조문한 염수정 추기경과 정순택 대주교 등 천주교 서울대교구 주교단 역시 추모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듣고 오시죠. 당신의 자비로 우리 교황 프란치스코에게 용서와 평화를 주소서. 오늘 오전 회의를 연 주교회의 상임위원회는 명동성당 외의 분향소의 경우 각 교구 재량에 맡기고 주교회 차원의 추모 미사는 공식적으로는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신자들에게 프란치스코 교황을 위한 구일 기도를 권장했는데 주교회 차원 공식 추모 공간인 이곳 명동성당 분향소는 교황의 장례식이 진행되는 오는 26일 토요일 오후 5시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명동성당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정부는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과 관련해서 조문 사절단 파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로 교황 선종을 애도하는 조전을 발송했다며 이와 함께 정부 조문단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가톨릭대 윤리신학 교수 방종우 신부와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이후 얘기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유언이 공개됐는데 무덤은 특별한 장식 없이 단순하게 해달라. 또 비문에는 프란치스코만 새겨달라 이렇게 하셨죠? 네. 일단 교황님께서 유언을 간단하게 남기셨는데 2022년에 이미 작성하신 이제 유언입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무덤이 땅에 평평하게 마련되어야 하고 특별한 장식 없이 단순하게
프란치스코스라는 그 로마 명만 새겨달라라고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예. 교황이 안장을 해달라고 한 장소를 보니까 성 베드로 성당이 아니라 바티칸 바깥에 있는 성당의 지하 무덤이거든요. 앞서서 전임 교황들은 이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에 안장이 됐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그 산타 마리아 마조레라는 성당이 로마에 이제 있는 4대 성당인데요. 원래 교황님께서 그 성당을 많이 이제 사랑하셔서 기도하시기 위해 많이 방문하셨던 성당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출발하실 때라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퇴원하셨을 때마다 그 산타 마리아 마조레 성당에서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특별히 그곳 성당에 당신의 무덤을 마련해 달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장례식 날짜가 26일 토요일로 정해졌습니다. 토요일로 정해진 거에 의미가 있을까요? 네, 보통 교황님의 장례는 4일에서 6일 이내에 지내왔는데요. 일단 주일에는 장례 미사를 저희가 거행하지 않는 것이 전례상의 어떤 그 예절에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일이 겹치지 않는 선에서 26일로 5일장으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예. 장례 미사에는 이용훈 주교, 염수정 추기경, 임민균 신부 이렇게 3명이 참가를 한다고요? 네, 일단 저희 주교회의에서 이제 결정된 사항이고요. 저희 일단 주교회 의장이신 이용훈 주교님께서 참석하시고 염추기경님은 또 이제 염추기경님이 활동하실 때 함께 또 있었던 교황님이기 때문에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참석하시는 것으로 보이고요. 임민균 신부는 또 주교회 홍보위원으로서 활동하는 신부님이셔서 대표로 참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내일 아침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신자들이 조문을 할 수 있게 할 방침인 거죠? 네네, 일단은 입관 절차는 진행이 됐고요. 저녁 산타 마르타의 집이라고 해서 교황님이 묵으시던 숙소에서 그 입관 절차가 진행이 됐고, 현재로서는 그 로마에서 활동하고 있는 꾸리아의 이제 부서장들 그리고 이제 바티칸에 있는 인원들만 산타 마리아의 그 성당, 산타 마르타의 집 예배당에서 지금 교황님을 뵐 수 있는데 전체 모든 신자에게 이제 그것이 개방되는 것은 내일 시간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아마 시신을 지금은 산타 마르타의 집 예배당에 있는데 베드로 대성당으로 모신 이후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오후부터 명동성당에 추모 공간이 마련이 됐는데 조금 전에 저희 취재기자가 절차는 전해드렸고요. 국내에서는 공식 추모 미사는 안 한다고요? 네, 일단 저희가 교황님을 위해서 추모하는 공간은 오늘 3시에 이미 말씀하신 바대로 마련이 되었고 그 장례 절차에 따라서 교황청의 장례 절차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일정을 잡을 예정이기는 한데 네, 공식적으로는 일단은 미사는 이제 하지 않는 걸로 발표가 난 상태입니다. 네, 이제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면 또 신임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쯤 선출 절차가 시작됩니까? 네, 26일에 장례 미사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9일 동안 이제 추모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26일이 지난 다음에 9일 뒤 약 한 5월 5일, 5월 6일 그쯤 사이에서부터 콘클라베가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콘클라베는 이 선출 방식이 워낙 독특해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요. 또 언론에서도 굴뚝의 연기 색깔이 무엇이냐 이 점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기 교황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투표를 하는 방식이죠? 네, 일단 콘클라베가 시작되면 전 세계 80세 미만의 현직 추기경들이 전부 다 로마에 모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스티나 정당에서 열쇠로 문을 잠그고 이제 선출을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선출을 위한 조건이 전체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조금 지연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아직 이제 투표 결과 3분의 1의 득표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검은색 연기가 나고요. 3분의 2 이상의 득표율로 새로운 교황이 선출된 순간 이제 하얀 연기를 바티칸 외부로 내보내서 이제 바티칸 광장에 모여있는 신자분들의 결과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이제 시작될 겁니다. 네, 교황에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 그리고 투표권도
둘 다 80세 미만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투표권에는 왜 80세 미만이라는 제한을 둔 걸까요? 네, 일단 추기경단의 공식적인 활동 기간이 80세가 되고요. 80세 이후에는 이제 사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추기경단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일단 교황이 될 수 있는 후보 역시도 80세 미만 모든 추기경들이 해당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유흥식 추기경도 차기 후보에 포함이 되는 거죠? 네네, 저희 한국에는 추기경님이 두 분이 계신데 염수준 추기경님 같은 경우는 80세 나이가 넘으셔서 투표권이 없으시고 후보로서도 자격이 없으시지만 이제 성직자부 장관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유흥식 주교님은 80세 미만이시기도 하시고 또 현직 추기경님이시기 때문에 교황 후보에도 올라가실 수 있고 교황 투표권 또한 가지고 계십니다. 네, 그 교황청에서 성직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어떤 위치입니까? 일단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인류보고마부라든지 아니면은 신앙교리부라든지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흥식 주교님이 계신 자리는 전 세계의 성직자들과 또 신학생들의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부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초의 비유럽계 교황, 남미 출신으로 관심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비유럽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교황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이 점도 관심사입니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보군이 있습니까? 네, 유일하게 이제 거론되는 추기경님들이 몇 분 계신데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이제 교황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외신은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리핀 출신의 이제 추기경님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의 그 전례를 봤을 때 요한 바오로 2세도 그렇고 그 이후에 베네딕토 16세 그다음에 프란치스코 교황님 모두가 사실상 외신이 유력하게 이야기하고 교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던 후보군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 막 거론되고 있는 추기경님들 중에서 누가 되실지는 사실상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종우 신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는 초여름 더위를 보이더니 오늘은 여름 같은 요란한 봄비가 내리며 기온도 내려갔습니다. 비가 그치고 기온은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지만 주 후반에는 초봄처럼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제법 굵은 빗줄기가 서울 도심을 적십니다. 쏟아지는 봄비에 우산만으로는 부족한 듯 우비까지 입은 시민도 눈에 띕니다.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나면서 비구름이 전국을 뒤덮었고 새벽부터 곳곳에는 여름비처럼 요란한 봄비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한때 제주도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며 호우특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출근 시간대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도 시간당 15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고 특히 제주도는 저기압 전면에 따뜻하고 습한 남풍이 지형에 강하게 부딪히면서 시간당 20에서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비와 함께 기온도 뚝 떨어졌습니다.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며 아침 기온은 떨어지지 않았지만 낮에는 햇빛이 가려지면서 기온이 오르지 못해 어제보다 10도 가까이 낮았습니다. 비가 그친 뒤엔 기온이 다시 올라 평년 기온을 2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하지만 목요일 오후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금요일 아침 서울 기온이 7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일주일 새 기온이 20도 가까이 널뛰는 종잡을 수 없는 오락가락 날씨.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만큼 감기나 독감 등 유행성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가 중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국민의힘이 잠시 뒤 경선 후보 1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합니다. 후보 8명이 4명으로 추려지는데요.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 경선 주자 4명을 뽑는 1차 경선 결과 정확히 언제 나오는 겁니까?
네, 국민의힘은 잠시 뒤 오후 6시 반 이후 대선 경선 후보 1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합니다. 득표율이나 순위는 공개하지 않고 2차 경선 진출자 이름만 가나다 순으로 알릴 예정입니다. 어제 오늘 진행한 국민 여론조사 100%로 4명이 가려지는 건데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는 포함될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는 나경원, 안철수 후보가 경쟁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나경원 캠프 관계자는 YTN에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하는 역선택 방지 여론조사인 만큼 4강에 안착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다만 이철우 후보와 대구 경북의 표심이 겹칠 수 있다는 점을 변수로 꼽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캠프 측에선 여론조사의 대체로 당원이 아닌 국민 표심이 반영되는 만큼 안철수 후보가 유리할 거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4강에 진출하면 2차 경선은 탄핵에 찬성하는 한동훈 후보 대 탄핵 반대 3명의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 후보가 고립될 수도 있는 건데 대신 탄핵 찬성 표심을 독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반면 안철수 후보가 4명 안에 들면 탄핵 찬성 2명 대 탄핵 반대 2명으로 팽팽한 세대결이 예상됩니다. 탄핵 찬성 주자들이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남은 경선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두 사람 표가 갈려 결선 진출엔 불리할 거란 분석도 동시에 나옵니다. 오늘 4명 후보로 압축되면 이후 2차 토론회가 열리고 일주일 뒤인 오는 29일 2차 컷오프가 발표됩니다. 2차 경선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투표 50% 방식으로 진행돼 최종 2명의 후보가 추려집니다. 마지막 1명의 대선 후보를 가릴 전당대회는 다음 달 3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2차 경선 4명 후보 가운데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경우 바로 대선 후보가 확정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의료 분야 정책 공약을 내놨는데 좀째 해결되지 않은 의대 정원 문제에는 사회적 대화를 해법으로 내놨습니다. 이번 주말 호남권 순회 경선을 앞두고 김경수, 김동연 후보는 일제히 호남 공약을 발표하면서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절반의 일정을 소화한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린 이재명 후보는 별다른 외부 일정 없이 SNS를 통해 정책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먼저 탈플라스틱 선도국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겠다는 내용의 기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의료 정책은 환자의 필요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의료 격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엔 윤석열 정부와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 논란을 해소하자며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최근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비공개 회동한 사실이 공개됐는데 물밑 통합 행보도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호남권 순회 경선을 나흘 앞두고 가장 먼저 호남으로 내려가 전통 지지층의 표심을 잡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적어도 광주 전남 메가시티가 된다면 1년에 3조에서 5조 정도의 예산을 직접 지원하면 그걸 가지고 광주가 스스로 필요한 산업 분야를 육성해 나가는. 김동연 후보도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고 서해안 아리백 라인을 조성해 신재생 에너지 벨트를 구축하겠다는 등 호남 공약을 구체화하며 표밭 따지기에 집중했습니다. 호남권 광역 교통망 확충입니다. 동서를 횡단하는 교통망을 신설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오는 24일부터 1박 2일간 호남 지역을 누비며 새몰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 후보 측은 본선을 대비한 듯 광주 전라는 득표율만큼이나 투표 참여율이 중요하다며 당원들의 적극 투표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한덕수 출마설이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로 거론되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 한대행 탄핵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은 한미 2+2 통상 협상을 앞두고 한대행을 향해 어떤 최종 결론도 내면 안 된다고도 요구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 했던 한덕수 탄핵론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한동안 임명하지 않았고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 임명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행태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합니다. 또 대선 출마 여부에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는 한대행을 향해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임자가 출마를 고민하는 건 본분을 망각한 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당내에선 한대행이 내란 공범 수사를 피하기 위해 사실상 출마를 결심해놓고 명분을 쌓으려 미국과 졸속 관세 협상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노역을 위해 국익을 팔아먹는 제2의 이완용이고 윤석열 아바타입니다. 한덕수 대행의 출마 장사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 주 열리는 한미 고위급 통상협의에서 정부가 섣불리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협상엔 당당히 임하되 최종 타결은 차기 정부 몫으로 남겨놔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는 자신들의 무책임하고 섣부른 행태가 대한민국에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음을 자각하고 당 지도부 차원에선 한덕수 대행 탄핵 제안은 논의된 사안은 아니라며 거리를 두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일부 여론조사에서 보수 진영 내 지지율 상위권에 오른 한덕수 대행을 집중 견제하기 위해 총공세에 나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민주당에서 거듭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즉각 겁박만 하지 말고 실행을 하라고 맞받았습니다. 한대행 출마를 요구하는 당 안팎 요구는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한덕수 차출론이 당 경선 흥행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한덕수 재탄핵이 거론되자 국민의힘은 할 테면 해보라고 맞섰습니다. 한대행이 출마 고민에 빠져 대선 관리 책임을 망각했다는 민주당 주장에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탄핵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을 하겠다 그러면 하십시오. 자신 있으면 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한대행의 등판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시민사회단체 인사들로 구성된 국민추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해 출마 촉구 성명을 발표했고 확실한 답은 못 받았지만 90% 정도의 확률로 출마할 것이라는 당내 관측도 여전합니다. 다만 계속되는 한덕수 차출론이 되려 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지지율 상승을 가로막고 있다는 볼멘 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내부 대선 주자들을 띄워야 하는 타이밍에 한덕수 대행만 바라보다가 본선에서 필패할 수 있다는 지적인데 당 지도부 역시 당내 경쟁이 더 주목받아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후보님들이 돋보이고 장점이 부각되고 이런 게 지금 되게 저는 희망하는 일이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또 좀 우리 당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또 최종 대선 후보가 추려지고 나면 지지율은 자연스럽게 오를 거라 전망하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정책을 비판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잘산이즘을 내세우고 실제로는 못산이즘을 추구하는 기만적 술수를 멈추기 바랍니다.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자극해 이번 대선을 유리하게 치르겠다는 당내 일각에선 한덕수 대행 탄핵이 오히려 대선 출마론에 명분을 더해줄 거라 내다보기도 합니다. 물론 한대행이 출마를 결심한다 해도 아직은 이재명 후보에 못 미치는 지지율과 후보 단일화 문제 등은 걸림돌로 남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지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건 회부 당일 곧바로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전원합의체가 오늘 어떤 논의를 했습니까? 네,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후 곧바로 첫 합의기일이 진행된 건데 신속한 심리를 위해 곧바로 기일을 잡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대법원은 오늘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제2부에 회당했습니다.
사건이 2부에 배당된 직후 곧바로 전원 합의체로 회부된 건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조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 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그런데 노태학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서 회피를 신청했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회피는 법관 본인이 기피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스스로 재판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태학 대법관은 선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선관위원장이 선거법 사건을 심리할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회피를 신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등 12명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예, 이번 사건 쟁점도 정리해 주시죠.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해당 사건의 쟁점을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씨와의 교유 행위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과 국토부 협박 등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또 해당 발언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표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에 출석했습니다. 상고심이 어떻게 진행될 거라 보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전 대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고요. 조금 전 법정 밖을 나갈 때도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법원은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한 뒤 곧장 첫 합의기일을 열었습니다. 심리의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대선 전에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원 합의체에 회부된 당일, 대법원은 첫 합의기일을 열어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관련 내규를 보면 대법원장은 전원 합의체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에서 다룰 사건을 적어도 10일 전까지는 지정해야 합니다. 다만 신속한 심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을 바로 지정할 수 있다고도 규정돼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이 전 대표 사건에 대한 신속 심리 필요성을 인정한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제 관건은 대법원이 언제 결론을 내리느냐입니다. 전원합의체 회부가 선고 시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소부 선고처럼 만장일치 결론을 낼 필요가 없어 더 빠른 선고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만큼 심리가 장기화할 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상황에서 만약 대선 전까지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대법원이 심리를 계속 이어갈지도 관심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소추 특권이 단순히 기소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진행 중인 재판까지 멈춘다는 것인지를 두고는 논란이 존재합니다. 결국 선고하지 못한 채 만약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대법원도 심리를 지속할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판결이 대선 전에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후보 캠프 법률지원단장인 박균택 의원은 6월 3일 이전에 검찰의 상고가 기각돼 무죄가 확정되기를 바라지만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을 보지는 못할 것 같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면 관행에 비추어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법관이 내용을 파악하고 논의하는데 빨라도 4-5달이 걸린다고 예측했습니다. 관세 협상을 위한 한미 2+2 회동을 앞두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먼저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내일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각 부처 실무진을 포함한 대표단을 이끌고 비행기에 오르는데 우리 시간으로 모레 밤에 열리는 관세 협의에서 미국과 얼마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공항의 모습을 드러낸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다소 경직된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본격 대미 협상이라는 중대사를 앞둔 탓인지
모든 것은 협상이 끝난 뒤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한미동맹을 새롭게 다지는 논의의 물꼬를 트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경제사령탑인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하루 뒤 출발하는데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실무진들도 함께 갈 예정입니다. 미국이 상호관세율 산정에 우리나라의 비관세 장벽도 문제 삼고 있는 만큼 해당 사안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제외됐는데 정부는 일단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관세와 연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앞선 미일 관세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장에 불쑥 나타나고 방위비 문제도 거론했던 터라 한미 협상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에는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미국과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하여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모레 저녁 열리는 2+2 회동에는 우리 측 최상목, 안덕근, 미국 측 베센트 재무장관,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하는데 안덕근 장관은 이와는 별도로 그리어 대표를 만나 조선, 에너지 협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발 관세 여파가 우리 산업에도 조금씩 그림자를 들이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2+2에서 한미가 공감대를 찾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오는 24일 한미 통상협의에서 한덕수 대행이 말한 조선협력과 LNG, 무역균형, 이 3대 의제와 일본과의 협의에서 미국이 꺼낸 방위비 외에 또 어떤 게 언급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미국산 소고기 같은 농축산물 분야는 물론 환율과 국채 매입 등 전방위 압박 가능성도 나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소셜미디어에 비관세 부정행위라며 8개 사항을 올렸습니다. 환율 조작과 부가가치세, 덤핑, 수출 보조금, 자국산업 보호용 농업기준, 보호적 기술기준, 지적재산권 도용, 관세 회피를 위한 환적을 나열했습니다. 주로 중국과 유럽연합 등을 겨냥해 언급해온 사항들이어서 자유무역 원칙을 중시해온 우리 통상관행과는 맞지 않습니다. 특히 첫 번째로 꼽은 환율 조작은 외환 보유액을 소진하며 원화 약세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 사정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현재 원화 약세 국면은 트럼프 행정부의 아전 인수식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돼 미국의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거래에 관련되는 거 여러 가지 조치들을 일방적으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조작국으로 지적이 되면 상당히 어렵고요. 최소한의 것을 내주고 이제 버티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시간을 끄는 게 최선이에요. 약달날을 위해 장기 국채 매입을 요구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8대 무역 적자국인 반면에 미 국채 보유액은 1246억 달러로 세계 19위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미국 국채 보유 비중은 전체 국채 0.4%, 중국이 한 13%, 일본이 10%니까 현저하게 낮은 게 맞아. 그럼 이걸 받는 대신 뭐를 요구하느냐? 그러면 우리 상설 통화 수합하자. 한미 간. 지금 미국은 5개 통화국과 상설 통화 수합을 하고 있어요. 비관세 장벽을 언급할 가능성도 큽니다. 특히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제한 등 디지털 분야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원스톱 쇼핑식 협상을 원하는 미국, 방위비를 넘어 금융, 비관세 분야까지 온갖 요구를 초반부터 쏟아낼 가능성이 큽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우려가 나온 뒤 실제로 터널이 무너지기 전까지 천장이 계속 내려앉고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를 YTN이 입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 붕괴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는데요. 경찰은 시공사가 작업을 강행한 건 아닌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표정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공사 현장이 무너지기 3시간 전쯤 현장 관계자들은 터널이 무너질 일은 없을 거라고 설명합니다. 고가심이라도 흔히에게는 꼬리를 이런 부분은 없다. 그런데 이때도 터널 천장은 조금씩 내려앉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붕괴 위험 신고 이후 터널 형태의 변화를 기록한 상황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11일 새벽 0시 터널 붕괴 우려 신고 뒤 새벽 2시쯤 시공사인 포스코 ENC는 터널 내부 5곳에 형태 변형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설치했습니다. 계측기는 매 시간마다 각각 설치된 지점의 위치 변화를 통해 터널 천장의 높이나 폭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계측기 설치 1시간 만에 아치형 터널의 최상단 두 부분이 0.8cm와 0.4cm 내려앉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오전 9시 붕괴 6시간 전엔 양쪽 터널의 높이가 2.3cm에서 2.5cm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후 1시 50분, 사고 1시간 전쯤엔 두 개 터널의 천장이 각각 4.1cm, 3.7cm 내려온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4cm 정도 되면은 긴급 비상 상황이죠. 조금만 있으면 붕괴로 이어진다라고 공학적으로 추론하기에는 충분한 자료. 오전 10시에 진행된 보강방안 대책회의에서 전문가는 터널 붕괴는 급격히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붕괴 전엔 징후가 발생하므로 도로 지표면 침하 및 터널 내부의 변이를 측정한 뒤 수렴이 될 시 보강공사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 이상 터널 형태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관측될 때 보강공사를 검토하란 말입니다. 하지만 천장이 계속 내려앉고 있는 상황에서도 작업자들은 터널 안에서 보강공사 준비를 하고 있었고 오후 3시 13분 H빔을 내리려던 중 결국 붕괴 사고가 났습니다. 침하라든지 또는 현재 내공 변이 자체가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작업자가 안에 들어갔을 때 되게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강공사를 결정한 배경과 관련해 포스코 ENC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공사 현장 총괄과 안전관리 등을 담당한 관계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붕괴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보강공사를 강행한 건 아닌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네, 방금 들은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을 겸하는 노태학 대법관이 이재명 선거법 사건을 두고 제기한 회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이 전원합의체 회부된 뒤에 중앙선관위원장을 겸하는 노태학 대법관이 회피를 신청을 했었는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첫 합의기일을 열고 노태학 대법관의 회피 사건을 심의한 결과 인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서 대법원 관계자는 노태학 대법관이 평소에도 선거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포스코 ENC 관계자 등 3명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신안산선 붕괴 사고 수사 전담팀은 시공사 포스코 ENC와 하청업체 현장 관계자, 감리사 등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3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12시 50분쯤 서울 창신동 지하철 6호선 창신역 2번 출구 인근 이면도로에 땅꺼짐이 발생해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폭은 1m 남짓, 깊이는 30cm 정도인데 이 사고로 다치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관할구청에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복구 작업을 마칠 때까지 이면도로를 통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쯤에는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아파트 지상주차장 옹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6대가 파손되고 약 40가구 120여 명에게 대피를 안내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 네, 경기 남양주시 옹벽 붕괴 사고 현장입니다. 네, 이 기자 뒤로 복구 작업 모습이 보이는데 현장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보시다시피 지상 주차장 주위에 통제선이 빙 둘러 쳐져 있고요. 추가적인 토사 유실을 막기 위해 파란 방수포와 모래 주머니들도 깔려 있습니다. 또 저기 보시면 아파트 쪽으로 지상 주차장의 울타리 역시 기울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경기 남양주시에서 아파트 지상주차장 옹벽이 무너진 사고 현장입니다. 주차장 옹벽이 무너져 내린 건 오늘 오후 1시 10분쯤이었습니다. 다행히 당시 근처에 보행자가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차된 차량 6대가 그대로 땅 밑으로 빠져 파손됐습니다.
화면 보시면 일부 차량은 차체 전체가 앞으로 고꾸라졌고요. 또 다른 차량은 차체 일부가 걸친 채 위태위태한 모습입니다. 지금은 파손 차량 이동 작업은 모두 마친 상황인데 문제는 아파트 건물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너진 옹벽 주변에 아파트가 바로 붙어 있기 때문인데요. 취재진을 만난 주민들은 사고 여파로 다른 곳도 무너질까 봐 불안하다고 토로했습니다. 관할 지자체인 남양주시는 이번 사고가 우천으로 지반이 약해지고 우수관로를 따라 토사가 유출되면서 주차장 옹벽이 붕괴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추가 붕괴 위험에 대비해 아파트 주민 40세대 120여 명에게 근처 체육관으로 대피를 안내했습니다. 옹벽 인근에 통제선을 설치해 출입을 통제하고 지금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인데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뒤 구체적인 붕괴 원인을 분석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남양주시 아파트 옹벽 붕괴 현장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중국이 서해 잠정 조치 수역에 설치한 구조물과 관련해 한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내일 서울에서 한중 해양 협력 대화가 열릴 예정입니다. 중국은 이 구조물이 양식 시설이라면서 문제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도 맞대응 구조물 설치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어서 공방이 예상됩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중국이 양식시설이라며 서해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설치한 구조물입니다. 잠정 조치 수역은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는 구역으로 민감 수역이기 때문에 어외 시설물 설치나 자원 개발이 금지됩니다. 문제는 해당 구조물이 석유 시추를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점 때문에 국내에서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급기야 지난 2월에는 우리 측 해양조사선이 현장 조사를 위해 접근했지만 중국 측 방해로 대치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우리 정부의 현장 조사는 물론 철거 요구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针对双方存在的涉海分歧，中韩通过海洋事务对话合作机制，保持着良好的沟通。当前黄海局势是稳定的。 결국 우리 정부도 맞대응 가능성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서해 잠정 조치 수역에 우리도 비슷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비례 대응을 검토하는 겁니다. 비례 대응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사안에 대한 중요성과 해양 영토를 지킨다는 입장에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당국, 외교 당국 같이 해가지고 지금 일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한중 해양 협력 대화가 서울에서 열려 서해 구조물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상황이지만 최근 미국의 관세 공격에 대한 공조 필요성이나 올해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한중 관계 개선 목소리가 커지면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우리 군의 네 번째 정찰 위성이 목표 궤도에 정상 진입해 지상국과의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군은 다섯 번째 위성까지 올해 안에 전력화될 경우 북한 지역 특정 표적을 2시간 단위로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5, 4, 3, 2, 1, ignition. 카운트다운 종료와 함께 불꽃을 내뿜으며 힘차게 우주를 향해 솟아오릅니다. 우리 군 정찰 위성 4호기를 실은 이 발사체 펠컨 9이 미국 플로리다주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되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각 오전 9시 48분에 발사된 정찰 위성 4호기는 10시 3분 발사체와 성공적으로 분리돼 목표 궤도에 정상적으로 진입했습니다. 이후 발사 2시간 39분 만인 낮 12시 27분 지상국과의 첫 교신에도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정찰 위성 3호기 발사에 성공한 지 넉 달 만이자 첫 위성 발사 1년 4개월 만입니다. 목표 궤도에 안착하였으며 국내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하여 위성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했습니다. 정찰위성 4호기는 우리 군의 중대형 정찰위성 확보를 위한 4.25 사업을 통해 발사한 네 번째 위성입니다. 전파를 이용한 영상 레이더 쌀 위성과 전자광학 적외선 센서 EOIR 위성을 함께 운용하는 건데 각 첫 자를 따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서로 특징이 다른 위성을 여러 궤도에서 군집 운용하면서
기상 역량을 최소화하고 목표물에 더 적합한 방식을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위성의 한반도 재방문 주기가 단축되면서 북한의 도발 징후를 더 정확하고 빠르게 식별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군은 마지막 정찰 위성인 5호기까지 올해 안에 발사를 마칠 예정으로 4.25 사업이 완료될 경우 북한 지역 특정 표적을 2시간 단위로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초소형 위성까지 감시 전력에 더해질 경우 독자적인 우주 전력을 구축하면서 국방우주 강군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이 해킹 공격을 받아 이용자의 유심 관련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피해 현황과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가입자 2,300만 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이 해킹 공격을 받은 건 지난 19일 밤입니다. 악성 코드로 이용자의 유심 관련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당사는 유심 관련 정보의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후 해당 악성 코드를 즉시 삭제했으며 해킹 의심 장비도 격리 조치하였습니다. 유심은 휴대전화에 끼워 쓰는 장치로 개인의 통신 인증과 식별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유출된 정보는 고객 식별번호 등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결제 정보 등 민감 정보가 빠져나갔는지는 조사 중입니다. SK텔레콤은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유심 기기 변경과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을 강화했습니다. 또 피해 의심 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각 이용 정지와 안내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유심 정보 자체는 가입자 식별 정보라서 굉장히 중요한 개인 정보인 것은 맞으나 현재 SK텔레콤이 여러 가지 어떤 복제 유심에 대한 탐지 기능을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가 확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피해 현황과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SK텔레콤에 관련 자료 보존과 제출을 요구했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전문가들을 현장에 파견했습니다. 정부는 사고 조사 과정에서 SK텔레콤의 기술적, 관리적 보안 문제가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6월 3일 대선까지 이제 42일 남은 가운데 분주하게 돌아가는 정국,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대변인이시니까 네. 지금 잠시 뒤, 몇 분 뒤면 지금 1차 컷오프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지금 5개 업체가 여론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취합을 이제 막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아마 45분에서 50분 사이에 아마 발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자, 지금 뭐 3중하고 4위는 누가 될 것인가 뭐 이런 전망을 며칠째 해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뭐 예상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뭐 홍준표, 한동훈, 김문수 후보는 뭐 4강에 무난히 들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4위가 누가 될 것이냐는 예측 불허인 것 같습니다. 나경원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일반 여론조사하고 역선택 배제 여론조사의 결과가 서로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고 그 차이도 사실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어제 오늘 두 분 간에 뭐 치열한 격한 공방이 있었는데 최근 주말에 있었던 TV 토론 그리고 최근에 어떤 탄핵을 둘러싼 뭐 여러 가지 또 과거 정치 행적을 둘러싼 책임 공방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힘 지지층 또 무당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실제 득표율이 공개되지는 않지만 거의 뭐 치열하게 뭐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 가운데 4위가 확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지금 순위와 득표의 공개 없이 가나다 순으로 지금 후보 4명만 딱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네. 지도부는 그래도 알지 않습니까? 지도부도 아마 집계 완료되면 그때쯤은 이제 알게 되겠지만 그 사실상 방송이 이제 공개되는 그 시차를 보면 불과 몇 분 차이기 때문에 지도부는 조금 일찍 안다 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 지금 1, 2등도 굉장히 이제 치열할 것 같아요. 1, 2등이 지금 보통 이제 김문수 후보가 1등, 홍준표 후보가 2등 이제 이런 얘기가 좀 있었었는데 또 TK 지역에서 결집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홍준표 후보가 어쩜 1등 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좀 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또 도는 얘기는 한동훈 또 후보 쪽에서 의외로 선전을 해가지고 2등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3등 내려가느냐? 그게 김문수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돌고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지금 뭐 각 여러 캠프에서 이제 카드라는 이제 그런 이제 정보가 돌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식 발표하기 전까지는 예측할 수 없는, 함부로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4등이 누구겠느냐? 이제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이 두 분인데 이 두 분은 아주 박빙으로 승부 갈릴 것 같아요. 박빙으로 승부 갈리게 되면은 이제 이거 한번 참여할 때 1억을 내고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진출하게 되면은 이제 1억을 더 내서 진출하는 거고, 아니면 이제 떨어지는 5위가 되면 바로 떨어지고 한 번은 이제 사라지는 건데 굉장히 정치적 데미지도 큰데 사실 금전적인 손실도 있는 거죠. 그래서 5등 누간에 따라서 그것도 좀 한번 관심 있게 볼 포인트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4등에 누가 드느냐는 잠시 뒤면은 곧 공개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또 그 다음 2차 경선에서는 2명으로 합치게 되잖아요. 그렇죠. 2등, 1, 2등이 누군가도 또 그다음부터는 또 궁금해할 것 같아요. 후보들에게는 혹시 귀뜸 안 해주십니까? 귀뜸 안 해줍니다. 예, 그 귀뜸 해주게 되면 이게 이제 감정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3, 4등 감정도 상할 뿐만 아니라 원내에서 사실은 이거 끝나고 나면은요 후보 한 명이 정해지면 후보 한 명을 중심으로 해서 일사분란하게 이제 선대위 체제가 꾸려지거든요. 근데 이제 감정이 상하게 되면 이게 서로 힘을 합쳐서 다시 선대위를 꾸려가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만 발표를 하고 순위 발표라든가 득표율 발표는 좀 자제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룰을 잡아놨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서 발표를 곧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선관위원장 황우여 선관위원장이 지금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장 황우여입니다. 그동안 참으로 한 분 한 분 자랑스러운 후보님들 아주 멋지셨습니다. 그리고 펼치신 경륜과 베풀어주셨던 열정은 참으로 소중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본선에서는 국민의힘 선거 공약으로 녹아들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럼 경선 결과 발표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선은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 방식으로 4월 21일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진행되었습니다. 경선 결과는 각 후보의 대리인이 참관한 상태에서 개봉과 집계를 마쳤으며 경선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2차 경선 진출자 4인을 결정하였습니다. 더해서 오늘 경선 결과는 공직선거법에 의거하여 순위나 수치는 절대 발표하지 않고 후보 성명만 가나다 순으로 발표드리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누구라도 확인되지 않은 순위 또는 수치를 유포하여 당내 경선을 혼탁하는 경우에는 당 선관위는 엄중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을 이 자리에서 공언합니다. 그럼 후보 성명을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2차 경선에 진출하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에게는 더 의미 있는 소임이 주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경선 기간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국민과 당원들에게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신 모든 후보분들께 선관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4강에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차 경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나경원 후보 대신에 안철수 후보가 됐네요. 예, 저도 좀 보면서 의외의 결과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많은 이제 당 내에서도 그렇고요. 평가가 워낙 나경원 의원이 전국 인지도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드럼통으로 좀 히트를 좀 쳤었거든요. 그래서 4등을 이제 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역시 안철수 의원이 옛날에 대선을 나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전국적으로 21%의 득표를 얻었습니다. 대선 출마했던 그 저력이 어디 사라지지는 않고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거 지금 보면 상황이 2대2 구조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반탄 이 구조가 2대2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한동훈 후보 캠프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상당히 괜찮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대2 상황이 돼 가지고 선명하게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니까 양측이 각각 결집을 할 거거든요. 그럼 양측에서 각각 결집했는데 그러면 양측에서 누구 한 명을 올려 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양측 진영에서 결집한 사람들이 한 명한테 쏠릴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혼자 3대1로 가서 싸우는 것보다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2대1로 가서 그 이제 안철수 후보 쪽 사람들까지 표를 흡수해서 결선 가는 그런 모양을 생각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한동훈 후보에게 몰릴 표가 안철수 후보에게도 이렇게 분산되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달갑지 않은 결과일 것 같습니다. 3대1 구도가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거고요. 당연히 이 4강 이 경선전에서는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를 가지고 사실 지지층이 갈릴 게 명확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3대1 구도가 되는 게 한동훈 후보로서는 최종 2인 결선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 2인 경쟁 체제까지는 아니더라도 확실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고 그것이 전략적 선택으로 탄핵에 찬성한 이 세력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한동훈 후보로 결집될 가능성은 저는 크게 높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 후보대로 갖고 있는 지지표가 있기 때문에 그게 2대2 구도가 됐을 경우에 한동훈 후보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 경우면 한동훈 후보가 2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쉽지 않은 구도가 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이 사자 구도가 될 가능성도 있어서 그렇게 되면 실제 탄핵이 찬성과 반대로 해서 2대2가 표가 한 사람 쪽으로 이렇게 결집되는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어서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이 4강 구도를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가장 상정하기 싫었던 시나리오가 지금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볼 것 같습니다. 예, 4강까지 추리는데 이 국민 여론조사 100%였단 말이에요.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나경원 후보 측에서는 역선택 방지 여론조사인 만큼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었고 안 후보 측에서는 당원뿐이 아닌 국민 표심이 반영되니까 자신이 유리하다 했는데 결국 안철수 후보에게 유리했네요. 유리했는데 이게 만약 이제 득표를 다 까보잖아요. 예. 막 공개를 하면은 유리했다 하더라도 이게 4명으로 자르니까 이게 안철수 의원이 포함된 거지. 아마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의원의 득표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국 국민 여론조사이기 때문에요. 아마 그렇게 본다 그러면 둘 다 전국 지지도가 용호상박일 정도로 비등비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얇은 그런 차이로 승부가 4위 안에 들어간 이제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1차는 지금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였는데 이제 2차부터는 바뀌는 거잖아요. 50대 50이죠. 네, 50대 50이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당원들의 이제 마음을 가져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당원들이 지금 TK 중심으로 지금 많이 이제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TK가 더 역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당원들이 참여하겠지만 TK 이제 당원들은 조직적이고 더 참여율이 높기 때문에 아마 홍준표 후보라든가 김문수 후보가 좀 더 유리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제 하나 좀 특이한 점이 보면 이제 한동훈 후보가 지난번 여론조사 보니까 TK에서도 만만치 않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게 한번 잡힌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본선은 가는 본선에서 2명을 뽑는 이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 과연 한동훈 후보가 거기서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지 그거는 결선에서 방송 토론, 디베이트를 통해 가지고 좀 갈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2차 때도 지금과 같이 순위나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는 건가요? 공개하지 않습니다. 네.
2차 때 50대 50으로 바뀌게 되면은 지금 탄핵을 두고 2대2 찬반 구도가 만들어졌는데 누구에게 유리할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당원 50%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탄핵에 반대한 김문수, 홍준표 후보 측이 다소 유리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는 구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탄핵과 관련된 책임 공방을 1차 경선에서 하지 않았는데 2차 경선에서는 치열하게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 특히 국민의힘의 당원 구조는 아무래도 TK나 PK 영남권의 중심이고 수도권도 뭐 상당히 있지만 비율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투표하는 층을 고려해 볼 때에는 탄핵에 반대한 뭐 후보들에 대한 지지 여론이 아마 당원들 사이에서는 좀 다소 높을 거기 때문에 과연 그 부분을 한동훈 후보나 또 안철수 후보가 얼마나 호소력 있게 설득력 있게 당원들을 설득해낼 것이냐 뭐 이런 것이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국민 여론조사 50%가 있어도 역시 역선택 배제 조항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국민의힘 지지 성향을 보이는 분들에 대한 투표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당원들의 지지에서 의미 있는 경쟁을 하지 못하면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2위 경쟁 안에 들어간다. 이건 또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구도를 바꾸고 최종 2위에 들기 위해서는 한동훈 후보나 뭐 안철수 후보는 이제 3강 1중 뭐 이렇게 본다면 다소 이제 경쟁이 뭐 2위 경쟁은 쉽지는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차별화, 탄핵에 찬성하고 비상계엄을 막아내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향후 보수 혁신을 통해서 보수의 미래가 되어야 된다는 이 주장을 꽤 설득력 있게 해야 될 겁니다. 아마 당원들의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공략하느냐가 최종 2인 경선의 순위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뭐 이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탄핵 이제 책임 공방 이 문제는 물론 이제 언급은 되고 서로 이제 논의는 하겠지만 이 공방이 그렇게 큰 비중은 차지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탄핵 책임 공방을 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김문수하고 홍준표 후보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당원들이 50%나 이상 차지하고 있고 국민 여론조사에서 또 당원이 포함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편이 결과가 정해져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는 책임 공방을 논의하기보다는 아마 이재명과 누가 가장 잘 싸울 수 있느냐 그 문제를 아마 얘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는 집중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약점을 파고드는 이런 이제 전략을 펴면서 안철수 후보한테 도와달라 이제 이런 제스처를 취하면서 후보에서 결선에 가는 거는 탄핵 찬성 쪽에서 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아마 전략을 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물론 순위와 득표율이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1, 2, 3, 4위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오늘은 이제 일반 국민 100%였지만 이제 또 2차 경선은 일반 국민 50%, 당심 50% 이렇게 하니까 순위가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 2인 누가 될 것으로 보세요? 최종 글쎄요, 저 이제 김문수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 두 분이 올라갈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겠죠. 예, 왜냐하면 지금 탄핵 전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를 쭉 유지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어떨 때는 민주당보다 높을 때도 있었었죠. 이제 그렇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국민들이 탄핵을 찬성한다, 탄핵을 반대한다 이런 것보다는요. 우리 당이 뽑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지켜주지 않느냐 그런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후보들 중에서 후보를 내세우는 게 당원 입장에서 마음이 좀 편안하죠. 편안하고 내가 우리 당 당원이구나 그런 마음도 드는 거고요. 근데 당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탄핵에 찬성했던 분을 대선 주자 내세운다? 그럼 당원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편한 사람이 편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겠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투표 참여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당원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당원 전체의 어떤 그 여론이라든가 국민들의 어떤 여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에 탄핵을 반대하는 이런 쪽에서 1, 2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2강에 김문수, 홍준표 후보가 유력하지 않을까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나중에 민주당 대선 후보와 1대1 구도가 된다면은 토론회에서 계엄과 탄핵은 반드시 테이블에 오르는 주제가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 당원들이 전략적으로 좀 거기서 자유로운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 이건 어느 정도로 보세요? 뭐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여론 추이는 지금 뭐 이준호 대변인 말씀대로
김문수, 홍준표 후보가 다소 앞서가는 1, 2위. 근데 뭐 한동훈 후보가 큰 차이가 없는 1, 2위를 이루고 있었는데 저는 그게 대통령 파면 선고 전후로 국민의힘 지지층의 여론이 좀 바뀌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 결과가 이번에 나경원 후보의 탈락으로도 이어졌다고도 보는데요. 이 파면 선고 이전까지는 그 여론이 무조건 탄핵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이 여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거에 더해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에 국민의힘의 미래가 있겠느냐. 이 불안감이 같이 결합된 이 정서들이 있었는데 파면 선고가 나고 실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 직후에는 뭐 관저를 찾아가서 이 대선 관련된 얘기를 하는 후보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약간씩 다 거리 두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결국에 이런 당원들 또 국민의힘 지지층의 여론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선을 이제 향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경우에 김문수 후보의 어떤 경직된 이미지, 또 과거 이미지, 홍준표 후보가 갖고 있는 뭐 장점도 있지만 한계, 이런 거에 비춰봤을 때 만약에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지금 예상대로 확정될 경우에 과연 이 둘 중에 한 분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의미 있는 승부가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의식이 충분히 형성되고 있을 거라고 보여져서요. 이제 지금의 여론은 뭐 이 3강 구도에서 이 한동훈 후보가 약간 뭐 1, 2% 다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김문수, 홍준표 후보의 1, 2위 가능성을 점치는 분들이 좀 있지만 저는 한동훈 후보의 어떤 경쟁력은 좀 더 자꾸 힘을 얻어가는 형국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4강 진출을 놓고 나경원 의원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경쟁을 많이 하면서 날선 말들이 오가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조금 앙금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 화해가 가능할까요? 거친 말이 오갔죠. 뭐 당을 떠나라, 뻐꾸기 둥지 얘기하고 서로 이제 거친 말 오갔는데 지금 우리가 당에서 최종 목표는요. 지금 이재명 정권이 탄생을 막는 게 가장 큰 우리 국민의힘의 과제입니다. 지금 이제 통상 전쟁을 하면서 미국과 같이 손을 잡고 미래로 가느냐 아니면 중국 편에 서서 미국과 맞서 싸우느냐 이런 갈림길에 서 있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끼리 자중질환하면서 이재명 정권이 탄생한 것을 우리가 손 놓고 볼 수는 없는 거다. 따라서 속은 쓰리겠지만 아마 이제 나경원 의원이 통큰 행보를 보이면서 4강에 있는 후보들을 적극 도와주는 아마 그런 행보를 보일 거다 저는 그래 봅니다. 예.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의원은 의원실도 붙어 있어서 뭐 거리상으로는 굉장히 가까운데 이렇게 좀 마찰을 빚었네요. 나경원 의원을 지지한 표가 이 4명 중에서 어디로 향할 것인가?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아무래도 나경원 후보는 이 탄핵 반대, 그것도 굉장히 강성의 목소리를 계속 내왔고요. 특히 대선 출마 선언한 이후의 퍼포먼스도 소위 드럼통 퍼포먼스. 그래서 이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 왔고 아마 그런 것들이 탄핵에 반대한 국민의힘 지지층에 호소를 해왔고 그 지지를 갖고 지금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아마 나경원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은 대부분 김문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 쪽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고요. 나경원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중에 한동훈 후보나 안철수 후보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는데 이제 향후에 이제 앙금 관련 사건 조금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국민의힘 경선 보면서 지금 여러 가지 인색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논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보수 혁신 또 본선에서의 경쟁력 이런 토론이 안 되고 인신 공격성 이 비방들이 많이 됐기 때문에 후유증 걱정은 안 할 수 없는데 저는 안철수 후보와 나경원 후보 간의 이제 공방 다소 격한 공방이 있긴 했지만 이런 정도의 공방은 경선이 끝나면 치유되기가 쉬운 공방인데 오히려 이제 본선 이제 4강에서 같이 맞서게 될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 간의 키높이 구두 눈썹 문신 이 공방 이게 이제 인신공격성 공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2차전으로 갈 경우에는 상당한 향후 후유증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과연 이런 방식의 공방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뭐 눈살을 찌푸리고 모든 언론에서 비판적 입장을 계속 내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모습을 4강 경선 과정에서는 어떻게 좀 극복할지 그러니까 국민들 또 국민의힘 지지층이 기대하는 어떤 생산적인 경쟁 이런 모습을 보여줄지가 향후 본선까지 이어지는 데 좀 의미 있는 경선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느냐를 가름하는 중요한 어떤 잣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나경원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가 어디로 갈 거냐라고 지금 물었는데 나경원 의원은 누구를 지지하겠습니까? 이미 우리 김문수 그렇죠. 후보랑 이미 행보를 같이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이제 출마 선언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며칠 동안 김문수 후보랑 같이 다녔었거든요. 이제 그 의미가 뭐냐면 김문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지지자들한테 좀 나한테 좀 표를 좀 나눠주세요. 그런 신호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4강에 들어가려는 나경원의 전략이 읽혔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 조금 부정한 것 같아요. 부정해서 안철수 후보를 따라잡지 못했는데 아마 나경원 후보가 내일이나 모레 뭐 내일쯤, 저는 오래 안 갈 것 같아요. 모레까지는 아니고 내일쯤 해가지고 빨리 아마 김문수 캠프에 들어가서 거기서 어떻게 선대본부장이라든지 그런 직책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좀 예측해 봅니다. 예, 탄핵 정국에서 김문수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반사체로서 좀 주목을 받았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후에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고 지금 조기 대선 정국이 오면서는 홍준표 후보가 좀 상승세거든요. 이런 흐름 이어질까요? 뭐 그럴 거로 봅니다. 사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지만 차기 주자로 사실 부각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갖고 계시지도 않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눈에 띄었던 거는 그 탄핵 소추 국면에서 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어나서 사과 인사를 하라고 했을 때 꼿꼿한 모습을 보였던 것.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강한 인상을 주게 된 것이고 특히 이제 탄핵 국면에서는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인 김문수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켜주고 또 국민의힘의 어떤 이 파면 이후에도 당을 지킬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그 시기에 한정적으로 좀 쏠려 있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 이후에 실제 대선 후보로 출마 선언을 하고 대선을 행보를 하면서는 더 한계 또한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미지만을 갖고 당의 어떤 지도자, 차기 대권 주자가 되는 거는 쉽지는 않고요. 다소 이제 최근의 여론조사상에서는 힘에 붙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여론들이 사실은 당 내에서 다른 후보 쪽으로 이동하기보다는 한동훈 대행에 대한 어떤 기대감, 차출론 쪽으로 연결되는 이제 분위기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을 고려해 보면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권 주자로서의 상승 여력은 사실상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4강 승부에서도 쉽지 않은 승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한동훈 후보 모금액이 마감이 됐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한동훈 이제 후보가 가지고 있는 팬층이 확실하게 좀 보여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고 굉장히 단단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는 팬덤이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고, 지난번에 이제 그 처음에 비대위원장으로 우리 당에 국민의힘이 왔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 직후에 왔었고 총선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에 또 나와서 당대표가 하는 그런 과정이 1년의 과정을 봤을 때 좀 사실 총선에 실패하면 보통 자숙한 시간이라든가 또는 이제 잠깐 공백기를 가지거든요. 해외에 나갔다든가.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당 대표로 나왔을 때 상당히 한동훈 대표 측에 있는 그 지지층들이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아주 뭐 단단한 결집력을 보여주면서 한동훈 대표에 밀어올렸고 실제로 해서 60몇 %의 득표율로 당 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 세력이 여전히 아직까지 건재하다는 것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당 대표 시절에 이제 내란을 잡아야겠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너무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좀 경솔하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이 좀 있거든요. 좀 더 시간차를 두고 숙고를 하면서 결정이 더 늦지도 않는데 저쪽에 짜놓은 내란 선동 프레임에 말려들어서 당했다. 이제 이런 지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판단이 좀 난 이 상황에서 과연 50대 50 그런 여론조사 가면은 지난번 당 대표 시절에 그런 강력한 팬덤이 유지될 수 있을지, 아니면 조금 덩치는 줄어들었고 소수의 어떤 강렬한 팬덤으로 이제 끝날 수 있을지,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한동훈 후보 팬덤은 뭐 확고하다는 걸 이번에도 뭐 방증이 됐지만은 지지율이 그만큼 반등하지는 않아서 이게 어떤 차이일까? 국민의힘 당원들이 선뜻 지지 못하는 거는 뭐 그렇다 치지만은 전 국민 대상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눈에 띄는 결과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본인은 이제 탄핵 국면에서 이 비상금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한 것을 상당한 정치적 자산으로 내세우고 있고, 그것이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배신자 프레임을 잘 벗어나면 중도 확장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라고 보고 계실 텐데, 이제 딱 탄핵 국면만 보지는 않습니다.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누가 뭐래도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 그래서 누릴 거 다 누린 분이고요. 이제 그 끝에 결국에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돼서 총선을 지휘했습니다. 그런데 완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실패한 윤석열 그 정부의 황태자 이미지도 남아 있고, 그리고 총선을 패배한 리더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탄핵 국면에서도 사실은 이 탄핵엔 찬성하고 비상겸에 반대 입장을 냈지만 그 이후에 대선 행보를 하면서 약간 또 어정쩡한 입장을 취합니다. 이런 모습이 다 종합적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자 내에서는 그래도 탄핵 찬성이냐 반대이냐를 가지고 어떤 후보를 선택할 때는 그 중에 한 분, 둘 중에 하나로 선택될 가능성은 있지만 전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 후보는 아직 대통령감이 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여전한 의문이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스스로 그걸 뛰어넘는 능력을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한 건 분명합니다. 이제 남은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틀을 넘고 보수의 어떤 새로운 미래로서의 어떤 리더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겠느냐. 지금처럼 탄핵 반대 또 뭐 이제 그런 이미지만을 가지고 국민적 호소를 해서 본선에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만을 갖고 갈 수 있겠느냐. 이 한계를 뛰어넘는 모습을 아마 이번 경선 과정에서 짧은 기간에 아마 보여줘야만이 전체 국민 여론도 이제 따라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네. 근데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과제가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제 이거를 뛰어넘으면 한동훈 후보한테 이제 대권 가도가 크게 열릴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영선 이제 검찰 출신이라는 겁니다. 이미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선 검찰 출신의 대통령 가는 길을 한번 보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과가 어쨌든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는 걸 탓하기 전에 그건 나중에 문제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영선의 검찰 출신 평생 해온 거는 이제 범죄자 잡는 거 이걸 잘하셨던 분인데 그분한테 다시 대권을 줘서 나라의 운영을 맡긴다? 조금 고개 갸우뚱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본인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당과의 관계가 중요해집니다. 당정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원내에서 지지율은 굉장히 작습니다. 수명 채 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 그러면 당정 문제에서 분명히 갈등이 또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당정 갈등이 본인이 거꾸로 이제 과거에 본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했던 그런 갈등 관계가 자기가 대통령 되면은 당에서 또 그런 관계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영선 이제 검찰 출신이라는 거, 이 두 가지 과제를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 그걸 해결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기회가 열릴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제 일주일 뒤 다음 주 화요일에 2차 컷오프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2인이. 그때까지 좀 일정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일단 지금 첫 번째 이제 디베이트가 있었었고요. 지금 두 번의 디베이트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강에서 주도권 토론을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사자 토론을 한 번, 이렇게 해서 거기서 다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결정이 나고요. 거기서 최종 2명이 결정되면 결선 가서 한 번의 토론을 하고 또 여론조사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총 4번의 토론을 거치게 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오늘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을 전원 합의체 회부하고 바로 첫 심리에 들어갔거든요.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뭐 일단 이게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제 사건 배정의 원칙상 소부의 의견이 갈리거나 또 아니면 판례를 변경해야 되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을 전원 합의체 회부합니다.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소부는 아직 심리도 개시를 안 한 상태였기 때문에 뭐 판례 변경이 필요한지까지 검토도 역시 안 됐고요. 그러면 이 사건의 중요도 때문에 전원 합의체에 회부를 했다고 보여지고, 그런데 통상 이 그 전원 합의체 운영에 대한 대법원 내규를 보면 이 전원 합의체 심리기일은 원래 기일 10일 전에 고지하게 돼 있고 특별한 경우에만 이제 즉시 이제 고지해서 할 수 있는데 오늘 전원 합의체 배당을 하면서 바로 심리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태학 이 대법관에 대한 이 회피
대한 또 심의를 통해서 인용 결정을 했고요. 신속하게 하겠다라는 입장을 어쨌든 대외적으로 보여준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이게 통상 기한적으로 6월 말까지가 소위 말하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얘기했던 633 원칙에 의하면 6월 말까지가 이제 선고 기한인데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가면 그렇게 40일 정도 만에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통상 빠르면 6개월, 길면 한 1년 정도 내에서 이 선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사건을 일부러 뭐 늦춰서가 아니라 실제 물리적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쟁점을 정리하고 전원합의체 심리 기일을 몇 차례 거치고 이러다 보면 기본적으로 6개월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속히 심리하고 판결을 하겠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보여준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6월 3일 대선 전에 이 사건을 정리하겠다. 이 의사까지 보여준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만에 하나 이렇게 최고로 속도를 낸다면 얼마까지 시간을 당길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거야 이제 하기 나름이에요. 왜냐하면 이 전원합의체 심리기일은 그 얘기에 의하면 월 3번째 목요일에 월 1번씩만 잡혀 있거든요. 근데 필요할 경우에 추가할 수도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아마 근데 이제 대법원이라는 게 이 소부 중심으로 운영이 돼서 사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원합의체 심리기를 잡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사건을 6월 3일 전에 결론을 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무리하게 심리기 일정을 잡을 수는 있지만 심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쟁점이 부각되고 또 대법관들 간의 의견이 갈릴 경우엔 그 기한을 그렇게 정해놓고 심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40여일 만에 결정하기는 힘들어서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 뭐 이제 결론 여하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너무 이 정치 상황을 고려한 대법원이 그냥 사법부의 기본 원칙, 법과 양심 또 이제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 것을 정치적 일정을 너무 고려해서 판결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무리한 일정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이론적으로는요 다음 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니까 이거는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되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관련된 유죄 판결이 나온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나온다면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이 들면요 5월달에 빨리 심리를 해가지고 결론 낼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래 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에 여름철 비처럼 많은 봄비가 내렸습니다. 고사리를 꺾으러 갔던 이들이 차오른 물에 고립됐다가 구조되고 빗길 교통사고와 항공기 결항이 잇따랐습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소방구조대가 설치한 외줄에 의지해 고립됐던 사람들이 물길을 건넙니다. 고사리 꺾으러 차를 타고 갔던 일행이 폭우에 물이 차올라 오도 가도 못한 채 꼼짝없이 갇혔다가 구조되는 겁니다. 물 건너서 구조해 본 경우는 이제 태풍 때나 그럴 때는 좀 있었는데 이제 고사리 꺾다가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구조한 적은 처음입니다. 170mm 넘게 비가 내린 한라산에서 쏟아진 물이 유입되면서 평소에 말라있던 하천의 상류 쪽 수위가 빠르게 올랐습니다. 한라산에는 시간당 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평소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길이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던 성산읍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물에 잠겨 배수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애월읍에서는 전신주가 강풍에 쓰러지는 등 소방당국에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전남 광양시 남해고속도로 광양터미널 부근에서는 SUV 차량이 뒤집혔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이 다쳤습니다. 강풍과 폭우에 전국 공항에서 항공기 수십 편이 결항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전남 화순 화학산에 설치된 풍력발전기 기둥이 꺾여서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관계기관을 비롯해서 시공사와 제조사는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하늘을 향해 서 있어야 할 풍력 발전기가 아래를 향해 꺾인 채로 고꾸라져 있습니다.
마치 빨대를 구부려 꺾어놓은 것 같은 모습입니다. 전남 화순군 화학산에 있는 풍력발전기 11기 가운데 1기가 넘어진 겁니다. 넘어진 풍력발전기가 있는 산 아래 마을입니다.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입산이 전면 통제된 상태입니다. 사고가 난 풍력발전기는 타워 높이가 127.5m에 달합니다. 다행히 가까운 곳에 민가가 없어서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잠자고 있는데 뭐 전동멍에 소리가 지금 그냥 그런다고. 기도 안 하는데 뭐 너무 그런 소리가 났다냐 그랬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나머지 풍력발전기 10기에 대해서 정밀 진단을 지시했습니다. 진단 결과에 따라서 가동 여부가 결정될 계획입니다. 사고가 난 풍력발전기는 지난 2023년 6월에 준공돼 가동한 지 채 2년이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태풍에도 견디게끔 설계가 돼 있는 거라서 차후에 좀 외부 힘이 가해질 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그때 날씨도 아주 좋았으니까. 해당 업체는 풍력발전기 제작사와 함께 이르면 이번 주부터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경남 산청 산불 여파로 파손된 시설을 철거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 지낼 새로운 주택은 오는 9월 말에 준공될 전망입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한 달 전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경남 산청 중태마을에 붉은 빗줄기가 쏟아집니다. 산불로 폐허가 된 주택 잔해를 굴착기가 연신 걷어냅니다. 건물 파편이 여기저기 널브러진 데다 궂은 날씨마저 작업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혼합폐기물이랑 이게 불탄 거 고철하고 같이 이제 분리 작업하는 게 힘들었고 쾌쾌한 냄새라든지 좀 그렇게 좀 힘들었어요. 산불로 파손된 주택 등 시설에 대한 철거 작업과 함께 복구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산불에 주불이 잡힌 지 20여일 만입니다. 철거 작업은 이곳 중태마을의 주택뿐 아니라 산청군 일대의 피해 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철거 예정인 시설은 주택과 창고를 포함해 89동, 잠정 집계된 84곳보다 늘었습니다. 산불 영향구역도 1,858헥타르였는데 산림청이 잠정 집계한 산불 피해 면적은 3,397헥타르입니다. 철거 작업이 마무리되면 이재민들이 살 새로운 집을 지을 예정입니다. 5월 중순까지 저희들이 일단 철거를 하고 6월 말까지 저희들이 건축 설계라든지 인허가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초에 추석 전에 저희들이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살던 집이 잿더미가 돼 임시 주거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산청의 이재민은 19가구 27명. 복구 작업이 빨리 끝나 일상을 회복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공수처가 내일 임성근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며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 관련 수사를 재개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수사가 잠시 멈춘 지 넉 달여 만입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해 1월 압수수색을 통해 임성근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주요 피의자 가운데 하나였던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등의 외압 의혹을 풀 핵심 증거로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급물살을 탈 거란 전망과 달리 되레 제동이 걸렸습니다. 휴대전화 잠금을 풀지 못했기 때문인데 임 전 사단장은 국회에 나와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에다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그 의사가 있냐 이 말입니다. 알려줄 의사는 있는데 당시에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알려주도록 하십시오. 근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공수처가 내란 혐의 사건에 뛰어들면서 최상병 관련 사건 수사는 사실상 잠정 중단됐습니다. 계엄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공수처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다시 나서며
본격적으로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의 항명사건 1심 결과도 나오고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사팀 판단에 따라 포렌식을 진행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임 전 사단장도 참관할 예정인데 비상계엄 사태에서 수사력을 두고 숱한 논란을 빚어온 공수처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YTN 취재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단은 지난 20일 전 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맡고 있던 윤모 씨에게 고문료와 기도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뒤 윤 전 대통령 부부 등과의 만남을 주선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관에 안치된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이 현지 시각 22일 공개됐습니다. 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후 첫 사진을 공개했는데 사진 속에서 교황은 바티칸 내 거처인 산타 마르타의 집 예배당에 있는 관에 붉은 예복을 입고 누워 있고 머리에는 미트라를 쓰고 손에는 묵주가 들려 있습니다. 관은 붉은 천으로 장식된 나무 관입니다. 교황의 시신을 안치한 목관은 23일 오전 9시 성 베드로 대성당으로 운구돼서 일반 신도의 조문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인하 조치를 올해 6월 말까지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제유가 하락세를 반영해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23%에서 15%로 일부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유류세가 738원 부과돼 이달보다 40원 오르게 됩니다. 경유는 494원의 유류세가 부과되면서 다음 달부터 46원, LPG 부탄은 17원이 오릅니다. 한국인이 재택근무하는 날이 일주일에 0.5일에 그쳐 전 세계 40개 나라 가운데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진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0개국 대졸자 16,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현황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영국 시사지 이코노미스트가 현지 시각 21일 보도했습니다. 응답자들은 일주일에 평균 1.3일 재택근무를 해서 2023년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 해임을 거론한 데 이어서 금리 인하를 압박했습니다. 이에 뉴욕 증시는 급락했고 경기 선행지수도 하락해 경기 둔화가 현실화한 가운데 월가는 금융시장이 흔들린다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욕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뉴욕 증시는 거래 시작을 앞두고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을 추모하며 묵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3대 지수는 부활절 연휴 이후 맞은 첫 거래일을 일제히 급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2.48%,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2.36%,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55%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압박하며 흔들기에 나선 여파입니다. The markets are reacting to our president, the attacks on the Fed, the tariffs on, off, on, off, on, off. 파월의 해임을 들먹였던 트럼프는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하지 않으면 경제 성장이 둔화할 수 있다며 또 파월을 압박했습니다. And if we had a Fed chairman that understood what he was doing, interest rates would be coming down too. He should bring them down. 월가에선 트럼프의 금리 인하 요구가 연준 독립성을 위협한다며 투자자들은 새로운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에 직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파월을 해임하려 한다면 채권 금리 상승과 달러 가치 하락, 주식 투매 등 강한 시장 반응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월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속에 금리가 인하되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인식을 키울 수 있어 연준에선 오히려 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내일 내륙은 날이 개면서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네, 서울과 대전이 한낮에 25도까지 오르는 등 다시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반면 동해안은 강릉이 15도에 머무는 등 여전히 예년 기온을 4, 5도가량 밑돌며 비교적 쌀쌀하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까지 동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조금 더 오겠고 충청 이남 곳곳에도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이후 날이 점차 개겠지만 호남 동부와 경남 서부 내륙, 제주도에는 오후 한때 또 한 차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 후반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금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7도까지 떨어지는 등 반짝 쌀쌀해지겠습니다. 이렇게 기온 변화가 심한 봄철에는 체력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이럴 때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한 돼지고기를 먹으면 체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미나리나 명이나물을 함께 먹으면 맛도 높일 수 있고 여기에 피로 해소와 노폐물 배출 등 건강에 더 이로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틈틈이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날씨 캔버스의 원이다.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